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시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아주 평범한 아빠. 자,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인문 고전일 수도 있고 과학이나 역사 혹은 유명한 위인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들이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모시고 살고 계시는, 항상 또 좋은 아빠가 되기를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계시는 저와 비슷한 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아들의 새 에피소드는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비디오 자료들도 이제 함께 공유를 하려다 보니까 유튜브를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오아들이나 오늘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로 검색을 하시면 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하나 이제 개설을 해놨는데요. 저에게 이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 오아들의 새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아들에서는 예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어찌 보면 이제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었다라고 불렸던 게 맞았는지 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멀리도 아니고 당장 우리 아이들만 봐도 우리 세대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조선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허례허식 이런 단어들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오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마치 이제 모든 예절이 허례허식으로 취급되고 고리타분하고 불편하고 이런 이미지들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사실 이제 제일 처음 배우는 예절은 아마도 이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배운 배꼽 인사 같은 거죠. 이걸 시작으로 자라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예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이제 어른들께서 꾸중을 하시죠. 자식, 버르장머리였게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버르장머리라는 말은 사실은 버릇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이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어떤 예절이 마치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으면 사실 당사자들한테는 전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 고리타분한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주위에 예의 바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 기분이 좋죠. 나도 나름 대우받는 것 같고 나 또한 또 자연스럽게 대우를 해주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었다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웠다고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한테 피자 사주고 야,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게임 몇 시간 더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예전 교육을 통해서 이를 습관화 시켜주면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90년대 힙합 그룹으로 유명했던 DJ 덕이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중 이제 히트곡 중에 보면은 DOC와 춤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시라면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억나시죠? 지금 들었던 가사의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이제 가사죠. 결국 회사원들은 왜 무지무지하게 불편한 양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지, 이거야말로 근무 효율도 떨어지고 쓸데없는 고리타분한 예절 같은 거 아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청바지 입었다고 근무 효율이 올라가고 편한 환경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럴 것 같다, 이 정도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사실 수많은 명곡을 남긴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양복 입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예절은 왜 지키는 거지? 예절을 잘 지킨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긴 적어도 어른들한테 칭찬받을 수는 있겠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뭔가 부적절해 보이고, 야, 저건 아닌데 말이야.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씩 드는 뭐 결혼 예물도 그렇고, 뭐 절을 뭐 수십 번 해야 하는 그 종갓집 제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물어봐도, 야, 그거 뭐 원래 그래 왔던 거야. 그게 예의고 예절인 거야. 뭐 이 정도 답변 듣지 않았나? 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뭐 그야말로 습관인 거죠. 자, 우리는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하고는 조금 이제 틀리니까 그 예절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그리고 또 어떤 적절한 예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 아버지들과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현들의 그 말씀들도 좀 포함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이거 뭐 나름 말 되네 하는 정도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후 아이들과 예절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한 번쯤 써먹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전 노래를 포함해서 70년대 우리 경제개발이 전 국민이 약진 앞으로 하면서 허례허식 없애기 뭐 이런 캠페인 불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서양의 어떤 실용주의, 자본주의, 어떤 새로운 문화들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어떤 서양의 사고방식이 마치 최고의 선인 양,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는 좀 불편하고 쓸데없고 뭐 허례허식, 낭비, 가식적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포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예절의 그 파지티브한 면들이 많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퇴색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예에 대해서 조금만 좀 다른 관점, 어떤 생물학적 접근,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론적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우월해서 나머지 동물들을 지배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그 동물들보다 뭐 뛰어난 부분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말처럼 빨리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뭐 날카로운 이빨이나 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봐야 뭐 끼케 1분 버티기도 힘들고, 뭐 높은 산에 가서는 뭐 사실 뭐 숨도 제대로 못 쉬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후각이나 뭐 청각 이런 거는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렇게 비하면 사실 뭐 있으나마나한 수준이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 뭐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가, 뭐 슈퍼맨, 울브린, 그 등등을 봐도 사실 이거 뭐 동물들이 대충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좀 멀리 보고 뭐 힘세고 날아다니고 발톱 좀 긴 거 하나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오죽했으면 거미 새끼까지 부러워가지고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이 히어로로 나왔겠습니까? 자, 혹자들은 말하죠. 인류가 두 손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우열을 가릴 만한 뭐 그런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뭐 딴 놈들은 네 발로 막 뛰어다니는데 혼자 두 발 갖고 뛰니까 뭐 순발력이 됐던 지구력이 됐건 뭐 당연히 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확실히 우월한 장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반론이 전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바로 이 뛰어난 두뇌로서 문명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삼아 그 여러 동물들의 뇌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의 몸무게가 이제 제각각이니까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애플 또 애플 제대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몸무게를 그 사람 사이즈인 대충 한 60kg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의 뇌의 무게는 약 1400g, 1.4kg죠. 그러니까 뭐 한 2군 반 정도 되나?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단백질 덩어리다 보니까 뭐 지방 덩어리보다는 이제 부피가 작죠. 한 3분의 1. 그러니까 뭐 대충 요 정도 사이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좀 잘 따르는 개 같은 경우에는 품종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평균 자가 한 26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무게만 따지면 사람의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셈이죠. 그리고 또 쥐새끼들 되게 영리하죠. 이 쥐 같은 경우도 60kg로 늘린다 손 치더라도 징그럽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쥐의 뇌는 80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는 침팬지는 약 한 480g 정도입니다. 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동물이 이제 인간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 뇌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이제 절대적으로 큰 그리고 우월한 뇌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2억 년 전에 그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그 중에서 이제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던 그 티라노사우루스, 나름 이제 대가리 큰 애죠.
그런데 이 티라노도 사실 60kg짜리로 이렇게 미니어처를 딱 만들고 보면 이 뇌의 사이즈는 놀랄만 합니다. 9g 정도 됩니다. 이게 사람의 뇌에 약간 이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반에 대충 한 7번 정도 이렇게 나누면 한 10g 정도가 되는데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 한 뼈두락지 정도 뭐 이 정도 크기라는 거죠. 여기에 뭐 뇌의 그 표면적인 뭐 주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얼마나 많아봐야 요만한 거에 사실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성적으로 뭘 생각한다거나 하는 거는 뭐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 뭘 기억한다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라식 파크 같은 영화를 보면 나름 이제 얘가 막 똘똘하게 짱구도 굴리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아마 사실 다 그건 다 개뻥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G에 비해서도 한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뛰어난 두뇌로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근데 인간은 왜 쓸데없이 두뇌를 발전시켰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뇌가 컸을까? 아니면 밥 먹고 모든 영양가가 대가리로 다 갔을까?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그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약 한 580g 정도였다고 합니다. 침팬지하고 이제 비교를 해도 약간 이제 침팬지보다 약간 큰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이제 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침팬지와는 달리 인간으로 진화되는 쪽은 뇌를 이제 끊임없이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 결과 현재 약 한 1,400g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화라는 주제가 되게 이제 흥미롭긴 한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또 풀기 시작하면 워낙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인간의 뇌가 왜 그토록 커졌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지능이 그토록 발달을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그 과학적인 정답이 당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과학자들이 이론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하는 의견이 모아지는 결론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화라고 합니다. 큰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큰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능이 발달했다는 뭐 그런 이론이죠. 빙하기를 맞아 숲이 없어진 인류에게 여기서 이제 빙하기란 지구 전체가 이제 얼음땡이로 완전히 포장된 그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숲도 없고 그냥 이제 평원만 남은 뭐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 평원에서 맹수들에게 이제 맞서서 살아남는 길은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은 인간만이 아니라 뭐 많이 있죠. 얼룩말, 뭐 들소도 뭐 수천 마리씩 뭐 무리를 이루고 뭐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사회화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무리를 이루는 속성 외에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속성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유아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아이처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인류 진화 이론 그에 관한 책 중에 The Eternal Child라는 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infantized 뭐라고 하는데 나름 이렇게 맞아 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내도 이제 번역본이 영원한 어린아이 인간 뭐 이런 이름으로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 나름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기존 진화론과 비교해서 약간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환경을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인류는 유아화라는 것을 통해서 진화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위에서 이야기한 그 인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침팬지나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개나 고양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뭐 뇌 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죠. 사실 이제 두 손을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리고 달릴 땐 네 발로 막 뛰어다니고 나무 방방 날라다니고 뭐 공격성도 되게 높죠. 그래서 이빨도 뭐 장난 아니죠. 그럼 솔직히 침팬지나 뭐 우리가 인간이 다이아에 붙어갖고 한번 붙는다. 사실 뭐 이길 만한 인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타장 같은 애들은 좀 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류는 이 침팬지와 다르게 누군가에 기대고 빌붙어서 살아남는 그런 진화 과정으로 이제 발을 들여놨다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사실 뭐 기생충이야 뭐 이런 거나 틀릴 거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인류가 기생충보다도 더 못한 게 기생충은 독립적으로 그 각계 전투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숙주들을 찾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정도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서로서로 도와주는 방식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로 빌붙는 그림으로 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단순한 떼거리 집단이 아닌 사회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불쌍하게 좀 보여야 되고 좀 불붙기 쉽고 하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신체 능력도 오히려 이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또 그 와중에 살아남으려니까 대가리만 이제 막 키워갖고 항상 장장구로 막 굴리는 거죠. 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실 이제 빌부터 먹고 살려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나이 먹고 이제 힘들면 계속 이제 엄마 아빠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친구 찾고 뭐 이러고 있죠 지금도. 근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빌부터 먹는 정신세계, 다시 말하면 유아화, 점점 더 보호받고자 하는 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짱구를 엄청나게 굴리는 방향으로 인류를 진화시켰다는 대충 그런 논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그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유난히 긴 유아 기간을 거쳐야 어른이 됩니다. 이제 동물의 왕국 뭐 이런 프로에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사슴 같은 동물들 보십시오. 태어나자 뭐 몇 시간 만에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사실은 1년이 지나야 조금 이제 걸을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대충 뛰려면 한 3, 4년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야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처음 걷고 3살짜리가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우와 이건 뭐 우리 아이가 뭐 벌써 뛰어다니고 뭐 사방자랑하고 다니죠.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태어나서 하루 지난 사슴에 비하면 이건 뭐 열등해도 뭐 엄청나게 열등한 거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지나면 생식이 가능할 정도의 어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보통 요즘 이제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한 15년 이상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거나 이런 유아화라는 특징 때문에 인간은 전체 생애 약 3분의 1 정도, 요즘 이제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뭐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엄청나게 긴 이 성장 과정과 보호 때문에 사실은 전체 개체 수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게 또 인간입니다. 이는 또한 그 아이와 부모 간의 유대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간을 많이 쓰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집단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인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필연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이제 발전을 했을 거고 바로 이 언어에 의해서 인간의 뇌는 더 또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다른 어떤 동물도 이루지 못한 그런 이제 문명이라는 것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예의가 아니죠. 예의를 이제 얘기한다고 했다가 이런 뭐 투단지 같은 인류의 진화 과정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게 된 그 바로 그 근원 이런 그 사회화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천성에 의해서 그런 천성에 의해서 사회를 이루고 유지합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이라는 단어마저도 사실은 인간,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서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서로 간의 협동,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서로 간의 어떤 신뢰 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허벌판에 그 맹수들을 이렇게 딱 마주대했다고 상상을 해 보시자고. 그럼 이제 맹수들이 앞에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버리고 이제 토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토끼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어떤 무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뭉쳐야 맹수를 이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규칙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두 함께 정한 규칙을 다른 사람들도 따를 것이라고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 규칙도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그 개를 끌고 나갔다고 했을 때 반대쪽에 이제 똑같이 개 끌고 오는 사람이 이제 마주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개들은 이제 으르렁거리죠. 물론 이제 개 중에 뭐 무조건 들이대는 뭐 이런 개들도 상당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동물들은 그 상대가 딱 마주쳤을 때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 뭐 만나고 해도 나를 해친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죠.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암묵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이 그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시킨 두뇌 그렇게 이제 높은 지능은 그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여기에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규칙이 생성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인간은 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로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게 참 골치 아픈 딜레마인데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타인과 어울리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타인의 진심을 의심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절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예절은 그 인간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니 확인하는 어떤 절차와 형식, 뭐 일종의 그 약속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영화 많이 보죠. 중국 영화 보시면 황제 앞에서 당연히 이제 칼 못 갖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황제 앞에서 절할 때 잘 살펴보시면 양쪽 소매 툭툭 털고 또 눈도 못 마주치고 머리 완전히 땅에 바닥에 박으면서 절하는 그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 예절이긴 하지만 결국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형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한 예절은 그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뭐 장식에 이르기는 그런 각종 규범 이렇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서로가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는 형식과 절차인 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어떤 놈이 상갓집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갔다고 해서 이제 헬멧 쓰고 마스크 하고 뭐 까만 부츠 신고 이렇게 갔다가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뭐 택배 기사 뭐 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상주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면서 부주함 딱 이제 안전하게 챙기려고 뭐 긴장한다 이거죠. 어떤 거는 사실 그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 또한 그 예절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굴 만났는데 상대방이 이제 대뜸 반말 짓거리면서 야, 딱 이렇게 하면 야, 이놈이 이게 날 개무시하는구나 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어떤 정한 약속, 즉 예절은 어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존칭을 한다. 이게 약속이죠. 이런 생각이 이제 미리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 뭐 누구나 기분이 나쁘죠. 저 새끼 뭐 이상한 새끼네, 날 개무시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엮이고 이러는 거 이제 피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직장 상사에게도 이제 우리가 존칭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상사에 대한 어떤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사로서의 어떤 권한을 인정을 하고 또 상사는 또 상사로서 그런 부하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예절이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절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대충 이제 뭐 매너, 뭐 에티켓,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프로토콜은 지금도 이제 국가 원수들끼리 만난다거나 할 때 서로 지켜야 되는 절차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의전, 뭐 이러기를 의전이라고도 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뭐 의식, 뭐 절차,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에는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통신 규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어떤 의식, 절차, 뭐 이런 뜻과 함께 통신할 때 서로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이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제 그리스어의 그 접착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른들에게 말을 걸 때 공손해야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이제 존칭어를 쓰고 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드레스 코드를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인 셈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엮이기 위한 어떤 접착제. 결국 이제 이런 예절과 절차가
사람들끼리 엮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예의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시험 점수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치 시험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쟤 이제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예의를 좀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 성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뭐 영어와 수학 뭐 이렇게 좀 틀리듯이 예의라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약속이라는 거죠. 뭐 내가 불편하다고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이제 회계사를 뽑는 시험 장소에 가가지고 여기 왜 음악 문제 뭐 수학 문제 이런 거 안 나오고 뭐 이런 문제 나오냐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가끔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이제 너무 이제 어색한 절차와 형식이 있는 것을 또 가끔씩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하지만 그런 형식이 이상해 보여도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걸 따르려고 합니다. 이건 그들의 사회에서는 그들만의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게 또 예의라는 거죠. 자, 이제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도 못하듯이 예 또한 지나치게 강조하면 허례허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공자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 이제 젊으셨을 때 그 제나라를 방문했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나라 군주가 공자를 등용하고자 했을 때 평소에 이제 공자님을 이제 시기했던 기존의 수구 세력들이 공자의 등용을 좀 반대하면서 어떤 그때 펼친 논리가 사실 비슷했습니다. 공자는 늘 맨날 예절만 강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것들을 다 따라 하려고 그러면 뭐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제 공자님께서는 그런 어떤 절대 그런 형식만을 강조하시고 그런 예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공자님의 예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나라가 이제 노나라였는데요. 태어난 것도 거기고, 아무튼 이 노나라에서 자신들의 그 시조들한테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 진행을 담당했던 관리가 아무래도 이제 공자님께서 좀 전문가고 뭐 유명하시니까, 그래서 공자님을 이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행사 진행에 있어서 조언을 받고자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자님께서 이제 잔을 올리는 이제 그런 순서가 돼서 이렇게 딱 하셨는데 공자님이 영 매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술잔을 올릴 때나 뭐 향을 피울 때나 이제 알아서 착착착 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술잔을 올리는 게 맞나요? 향은 또 몇 개나 태워야 될까요? 뭐 이런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자국 친구들한테 이제 이 관리가 공자 욕을 하게 됩니다. 저건 뭐 공자라고 이름만 유명했지, 이건 뭐 얘라고는 전혀 모르고 뭐 내가 다 가르쳐주고 말이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씹고 댕긴 거죠. 그걸 이제 건너 들은 이제 공자님의 제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공자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맨날 예가 중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쪽팔리게 뭐 이렇게 거기 가서 무슨 닥치를 하셨길래 밖에서 딴 애들이 자꾸 선생님을 씹는다 이거죠. 얘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공자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매번 얘를 그렇게 물어보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얘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즉 이제 얘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절대 바꿀 수 없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뭐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예 형식은 장소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을 따르는 것보다 그 형식 속에 있는 그 정신,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공경, 그리고 이제 배려, 이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신 거죠. 자, 공자님은 이제 예를 설명하시면서 그 예의 정신과 예의 형식,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나 배려는 예의 정신이라는 거죠. 일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를 실천하는 것, 그 뭐 공손한 몸가짐,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이제 예의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공자님 말씀 중에 아주 이제 멋진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질승문즉야, 문승질즉사, 문질빈빈 연호군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즉 내용이 형식보다 앞서면 거칠고 형식이 내용보다 강조되면 사치스럽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은 내용이죠. 그래서 무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우러져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빈빈 뭐 이런 뜻입니다. 좀 길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문질 빈빈 이제 합쳐져야 잘 이렇게 빛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아마 이제 어디 가서 써먹기 아주 괜찮은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형식이 내용보다 더 강조되는 경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서 뭐 과자 봉다리 뭐 몇 개 안 들었는데 공기 90 과자 10 뭐 이렇게 들어있는 과자 과대 포장이라든가 뭐 능력도 없으면서 명품으로 치장하는 겉멋만 낸다든가 뭐 이제 갓 취업한 애가 원룸 지하 살면서 뭐 집보다 비싼 뭐 외제차 같은 거 끌고 할부로 사가지고 막 끌고 댕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근사한 모습에 와 뭐 이렇게 끌리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실속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사치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제 거칠다고 표현하신 형식보다 마음이 강조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내용은 막 거의 박사 논문 막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글씨가 이거 뭐 어디 초등학생 뭐 개발 세발 뭐 막 썼다 이거죠. 이거 좀 느낌 안 좋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비싼 캐비아에다가 이제 와인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뭐 찌거진 개밥그릇에다가 다 섞어서 짬뽕으로 섞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여기 튀겠죠. 이런 것이 이제 거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그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항상 이러죠. 성질을 내고 뭐 야 이거 좀 하지 마. 너 지금 그따위밖에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 미안해서 퇴근길에 이제 빵집에 들어서 빵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도 아무 말 없이 식탁에다 툭 던지고 자기 이제 안방 들어가서 이런 거죠. 너희들 먹어라. 그때 뭐 멘트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거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사실 뭐 걔들도 사실 똑같은 애들인 게 내가 말이야 당신 그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고 있거든. 근데 편하게 좀 쑥스럽고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 쪽팔리잖아. 뭐 이런 게 걔들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저도 이제 자주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 거칠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형식이 내용보다 더 강조되는 것을 떠나 아예 내용이 없어져 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도 자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랑 신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알바로 이제 주례 선생을 한다든가, 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뭐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언급하기도 어이없고 쪽팔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도 모르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자님도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시면서 그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그 제사에 참여하면서 공경하지 않고 그리고 또 상을 치르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아무런 할 이유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움, 이것이 곧 진정한 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그 예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세월이 흐른다거나 해서 뭐 쉽게 바뀌거나 하지 않지만 그 형식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예절이라는 것이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뭐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겠는데요. 다만 이제 공자님은 이런 그 형식의 변화가 예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배로 만들던 삼배로 이제 옛날 보면 상복을 삼배로 이렇게 만들던 상황에서 명주로 바꿀 수 있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번거롭다고 두 번 절하는 거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걸 한다거나 뭐 고개 까딱거리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도 이제 명절이면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온 나라가 이제 엄청 그 교통체증으로 이제 몸살을 겪습니다. 부산까지 뭐 17시간이 걸렸네, 뭐 대전까지 9시간이 걸렸네, 뭐 이러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제 한두 주 전에 이제 미리 갔다 와서 정작 이제 명절 그 연휴 때는 놀러 가고
이런 집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연휴라고 사과, 배 뭐 이런 거 몇 개 싸가지고 하와이 뭐 리조트 이런 데 가서 비키니에 반바지 입고 뭐 차례 지내고 이게 제가 오바서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이러는 게 과연 이런 모습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적절하게 예전의 그 형식을 바꿔나가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 이제 부모님 생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하필 이제 아이 기말고사하고 뭐 겹치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야 너는 좀 빠져가지고 학원이나 갔다 와. 이런 건 이제 어떠냐 이거죠. 사실 뭐 그런다고 해서 문제 몇 개 더 풀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상황에 따라서 예전의 형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근본이 되는 정신과 내용을 이런 형식이 좀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한번 깊이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님의 말씀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바로 극기복례 천하귀인언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여 예를 지킨다면 세상 모두가 평화롭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뜻 보면 불편하고 좀 갑갑하고 힘들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절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를 지키고 따를 때 또 온 세상이 또 인류 공동체가 어떤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이제 가족입니다. 예절의 기본 정신은 바로 공경, 즉 상호 존중의 정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은 불편하고 또 쑥스럽고 어찌 보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예절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올바른 예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바꾸고 또 바꾸고 싶어 하는 또 바꾸기도 하는 뭐 그런 예절의 형식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본래의 정신과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뭐 애들하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것도 그 나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